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왜 필요 없어? 여기가 가운데. 앞서서 오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원칙과 상식의 성명을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보도자료로 다 기자분들께 배포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뭐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뭐 점검할 입장 추가 확인은 이 토론회 끝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는 뭐 혼자 다 해. 확인하시고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성명, 선거제 퇴행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합니다.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입니다. 이런 야합을 할 생각이라면 당사에 걸린 김대중 노무현 사진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20대 대선 직전 선거운동을 일시 중지하고 2022년 2월 27일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입니다. 2023년 11월 원칙과 상식 26일.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 5분 안에 하고, 이거부터 하고. 왜냐면 기사를 또 써야 되니까. 일단 긴 거는 이따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죠. 한 두 분만. 네. 자, 그럼 두 분만 질문. 뭐 너무 빠른 얘기라 질문 안 하셔도 되죠? 예, 이 내용이 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마이크 좀 옆으로 좀 드려. 일로 와요. 운동 주최자.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원칙과 상식의 민심소통 두 번째 전문가에게 듣는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계획. 오늘 간담회는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셨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님, 그리고 또 최진원 우리 경희대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본적인 취지는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반성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토론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방학 숙제도 방학 내내 안 하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열심히 밤새서 숙제를 하는 법입니다. 정치권이 그런 경우가 많지. 매년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얘기하지만 잘 안 합니다. 반성도 안 하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거 앞두고는 어떻게든지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신용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앞두고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여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고 비호감도가 높은 이 정치 현실을 혁신하기 위한 정치권의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한국 정치가 원칙과 상식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원칙과 상식의 민심 소통 행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민주당 왜 민심과 멀어졌나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진원 교수님께서 민주당 무엇을 해야 하나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진보 개혁 정치를 위해서 평생 목소리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 사회에 던져준 분들입니다. 오늘 민주당 또 우리 한국 정치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가감없는 냉정한 진단과 또 지혜로운 해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국회 토론회는 늘 기념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민의례부터. 국민을 아니야? 국민의례. 국회례 경례. 아, 그걸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앞에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례 경례. 바로 예,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조기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발제해 주실 최진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의원으로 이끌고 계시는 조홍천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 그 공무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숙 교수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올 5월에 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기를 앞두고 냈는데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민주당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근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민주당은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맞아요. 그런데 왜 무너지는가라고 했냐면 그래야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위기의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드디어 이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께서 초청을 해서 제 얘기를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치 시작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노무현의 사상을 계승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 금과 옥조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치는 명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치를 분석하고 정치인들에게 제언을 할 때도 늘 명분 있는 일을 하라고 제언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로 불려간 건 노 대통령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청와대를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정치인들에게 수많은 제언을 해왔습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든. 근데 그걸 받는 분이 매우 드물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정치인들이 왜 안 받지? 왜 노무현 대통령만 받았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명분이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정치인들에게 명분이 있는 행동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희생과 모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걸 못 받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사실 끊임없이 대선 때와 그 이후 끊임없이 제언을 했지만 사실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제가 제언했던 게
자꾸 그 국회에서 표결하지 말고 먼저 법정에 출두하셔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셔라. 사실 야당의 이 거대 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킬 만한 그렇게 겁 없는 판사는 내가 볼 때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구속 사유도 내가 볼 때 매우 감정적이고 증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가셔라 했는데 제가 객달들로부터 수많은 그 공격을 받았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억지로 표결 때문에 이제 가셨지만 결국 불구속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구속이 뭐 무죄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당대표가 당을 살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매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듣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재언을 하는데 그때 제가 재언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서 명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한 15%의 국민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투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그룹도 있어요. 계층도. 그런 계층은 끊임없이 한정당에만 투표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하는 계층이나 집단은 어떤 분들이냐? 정치에 아주 그냥 몰입돼 있지는 않지만 객달들처럼 몰입돼 있지는 않지만 자기 하는 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선거 때만 관심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이면서 결정을 이 당 찍었다 저 당 찍었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한 15% 정도가. 근데 그분들은 사실 경제적 수준이 좀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치와 명분을 보여주면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이 가치와 명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수당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어디가 더 낫다가 아니라 가치와 명분이 있으면 가치를 택하고 가치가 사라지면 이익을 택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이번에 유권자들이 결국 올라간 부동산 값 때문에 이익을 보고 투표해서 2번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진보 측 인사가 계신데 저는 그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당이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당연히 이익을 보고 찍는 거죠. 그럼 뭘 보고 찍습니까? 그래서 명분은 보수당보다는 진보당에 훨씬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제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걸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 어떻게 민주당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은 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매력이 없게 되었나 하는 증상. 그 다음에 이유가 뭔가, 원인 진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죠. 민주당 내 주류들의 이제 치열한 반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처방은 우리 최진원 교수님이 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 결과나 그 후에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결과 심지어는 민주당의 흥망성쇠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증상은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인지하셨다시피 총선을 지금 요 정도 앞두면은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지도는 막 계속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이 지붕이 두 개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당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학자들이. 그건 뭐냐면 첫째는 정당은 유권자 안에서 존재한다. 둘째는 정부의 정당이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집권을 하면 정당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당이 되면 이 다수당의 이제 정당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다수당을. 그다음에 이제 조직으로서의 원외 그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이제 그 뭐 당대표라든지 당원이라든지 하는 건데 이 셋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 정당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가치와 염치, 상식 뭐 이런 거예요. 원칙과 상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게 필요한 거는 집권 비전과 정책인데 사실 역대 정부 중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준비했던 정부는 저는 김대중 정부밖에 없었다고 봐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학습을 해가면서 대통령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준비된 것 같은 정책을 많이 내놓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충분히 그 준비는 덜 됐고 그 점에서는 뭐 여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유권자에서의 이 정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조직과 유권자가 괴리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지지도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책임론가 또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가 민주당 책임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현재 민주당에는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5년 만에 사실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정치학에 굉장히 유명한 주기설이 있습니다. 이 주기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주기설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학자들이 갖다 쓰기 시작해서 사실은 거의 존재하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거, 그것도 정치 경력 제로인 전직 경찰청장, 그것도 본인이 임명하신 검찰총장한테 정권 교체를 당한 거는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인천국제공항 임시직 채용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와 그 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민주당의 행태들이 20, 30대 남성을 등 돌리게 한 게 이게 저는 제일 첫 트리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과 미투에 대해서 사실 성추행과 미투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건 보수당이 아니고 놀랍게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을 잠재적 변제자 취급을 한 것이 20, 30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왜냐면은 사실 여론조사를 해봐도 20, 30대만큼 성평등 사상이 확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대 우리 조선시대 이후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그런데 가장 여성평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20, 30대를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했던 그런 일련의 정책과 행태들이 이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젊은 세대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내로남불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프레임이다. 우리가 잘한 게 훨씬 많다. 저도 물론 잘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데 사람들이요, 집권 정부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퇴임을 하시면 상대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상대평가를 하는데 집권 중에는 사람들이 상대평가를 안 해요.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집권 정부가 신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잘해주길 바래요. 그럴 때 제일 사람들의 심정을 건드리는 건 이런 행태적인 거거든요. 내로남불적인 행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정책들을 도입했고 실시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성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깨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 사실은 오늘날 개딸의 팬덤을 가져왔고 굉장히 당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저는 박근혜 사면론을 이낙연 전 총리 혹은 민주당에 돌아온 이낙연 당시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낙연 대표 혼자의 생각이었을까? 청와대의 공감대가 없이 이거를 발설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는 초반부터 그냥 후보에서 아웃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해명할 건 없었을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사실 민주당의 저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후보를 민주당이 뽑을 때까지 청와대는 책임이 없었나라는 걸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물론 얼마든지 반론 환영하고요. 또 그 뭐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또 제가 데이터를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책임론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대8 정도로 민주당 책임론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민주당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후보의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의 문제다라고 봐야지 청와대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49%였습니다. 양 후보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거 어떻게 청와대 책임론을 물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대선이 팽팽했으면 그러면 그만큼 후보가 박빙으로 쫓아갈 만큼 좋았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팽팽하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선거 대패했거든요. 어느 정도 대패했냐면은 호남 지역을 빼고는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투표율과 각 지역구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방탄 출마와 당대표 출마 이런 것들에 실망한 유권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찍었다는 거예요.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 졌어요. 누구도. 오히려 그 용감하게 말을 했던 박지원을 희생양을 삼았는데 그거는 전혀 그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혁신이, 뭐 저는 처음부터 실패할 걸 알았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역대 민주당 역사상 비주류가, 그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홍위병들처럼 최고위원들이 뭐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주장하고 개딸들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적 행태는 저는 민주당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카리스마가 셌던 대통령이지만 정동영 의원이 정풍운동 할 때 대놓고 탄압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늘 비주류가 흔들었죠. 대통령이 언제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주류들이 비주류를 탄압하는 걸 보셨습니까? 오히려 비주류 판이었죠. 문재인 대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 비주류들이 싸우다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저 같은 정치를 매우 잘 이해하는 세련된 지지자입니다. 이 세련된 지지자가 민주당의 외연 확산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민주당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저 혼자 망가지면서 온갖 그 프레임 걸면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연 확장을 해줄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혐오감 때문에 민주당을 외면할 사람들만 지금 설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준석 신당이 뜬다고 하니까 국힘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지지를 합니다. 왜? 그래도 명분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민주당을 통해서 심판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 둘 다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준석 신당은 명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와 정치 이념 변화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지금 어디서 컨트롤하고 계시죠? 거기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지지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보시면 임기 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그 촛불 집회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낮은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 같은 사건을 뺀다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악의 임기 초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임기
그 지지도가 낮았다고 언론들이 매일 인용하지만 임기 끝을 보세요. 상당히 지지도가 높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처음에 좀 노 대통령을 오해해서 지지도가 높낮이가 있었지만 끝내는 임기 말 정도에는 상당히 이해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촛불 집회가 나타났을 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셔서 평가가 다시 달라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촛불 집회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명분 있는 정치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보상이 늘 있다는, 장기를 믿으라는 말을 저는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괴로워도 국민들의 명분을 따르는 길이 장기적으로 당신이 사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유권자의 진보 보수 분포예요. 이걸 보시면 과거에는 보수가 확실히 많았습니다. 왜? 80년대 운동했던 분들이 40대일까지만 해도 5, 60대는 다 보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그 386 세대가 지금 586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586까지 진보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다 진보가 돼야 어느 사회나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 30대를 남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최근에 보세요. 진보가 보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지도에서 어때야 돼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훨씬 높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어떠냐? 요거는 이제 다시 그 원래 파워포인트로 돌아와 보시면 2023년 11월 23일 MBN 조사인데요. 바로 엊그제 조사입니다. 그 네 군데에서 그 같이 하는 전국 지표 조사예요. MBS라고. 여기 보면 정부 여당 견제와 정부 여당 지원이 44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견제가 7% 높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한 달 만에 7%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동률이 됐거든요. 이거 뭐냐? 인요한 혁신 효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딱 한 달 됐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당 그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이 점점점 그 하락하다가 지금 27%까지 왔고, 국힘은 조금 올라가서 34%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게 딱 10월 23일부터 시작한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아직 열매는 없지만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 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가 있다면요, 그 낙곰수의 진영 논리 강화, 그리고 왕따의 정치학은 제 책입니다. 사실 낙곰수보다 더 먼저 이 진영 논리를 설파한 게 접니다. 왜냐면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진영 논리가 없이 휘둘리는 거에 답답해서 제가 마법의 정치학부터, 그 마법에 걸린 나라부터 시작해서 왕따의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론과 등을 지더라도 우리가 우리 편을, 명분이 있는 우리 편을,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안 했어요. 명분이 있는, 크게 잘못하지 않은 우리 편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팬덤이 시작된 원인은 제가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반성문을 썼고, 제가 이렇게 욕먹는 책을 쓰고 그 매일 욕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결자 해지라고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민주당을 원상복귀시키는 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따의 정치학으로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너무 큰 정치적 승리를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준 거예요. 탄핵도 그랬고, 문 대통령의 임기 초에 그 아주 높은 그 지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지지자들이 자만심이 생기면서 성찰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병리, 개인도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병리 현상으로 간다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문재인 지지자 집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높은 지지도를 누리니까
그동안에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이 대거 문 지지자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팬덤을 일으키면서 닥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원이나 논객이나 상인들마저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집단이 그 공격을 해대면요, 언론사도 그렇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사그러지게 된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비판이 없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 타격을 줄 걸 알면서도 제가 그걸 감수하면서도 비판을 했던 건 이게 다 왕따의 정치학에서 시작됐으니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이해찬 지도부가 당원들이 하도 득달 같으니까 당원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공천 룰을 변경하면서 공천권 50%를 줘요. 이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해놨던 김상권 혁신안을 뒤집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비극은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조국 사태 후유증이나 그로 인한 강경파 득세, 그리고 대통령 경선 후유증 등으로 해서 이 정당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과 지지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파퓰리스트 정당이 완성이 되었다. 사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반론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의 처방 한 가지는 뭐냐, 문재인 김상권 혁신제도 회복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100% 안심번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힘만 지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자든 중도층이든 안심번호를 하게 되면 가장 민심과 접근한, 지금 민심과 당원이 갈라진 그 부분을 접합시켜주는 그 좋은 경선 제도입니다. 저는 혁신위에서 이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선거 총선 끝난다고 봐요. 왜? 아니 여기에서 그 당을 이탈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민주당의 또 지지자 사이에 왜 나타납니까? 일단 정당하지 않은 경선 룰에 의해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탈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을 통과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당이 생긴다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신당 가서 출마해서 더 멋진 신당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신당의 뜰 거다, 제3신당이 반드시 뜰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맞게 해준 건 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이 제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을 좀 신망받는 분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서면 굳이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지켜도 총선엔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다. 그렇지 않다면 3당이 뜰 것이고, 뜨면 매우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협감을 가지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당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의 목표는 민주당을 더 매력적으로 아직 만들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요, 한정당을 저처럼 이렇게 평생 지지한 사람은 정당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때 저는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가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규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할 거고 나중에 토론하면서 같이 의논을 좀 해보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간담회이긴 한데, 저희가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저희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과
뭐 같이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뜻을 공감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가감 없이 외부에서 어떤 얘기라도 좀 냉정하고 좀 절박한 얘기를 많이 듣고자 해서 만든 자리니까 우리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꼭 우리 원칙과 상식의 입장은 아니다.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토론 끝나고 또 저희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민주당 민심과 멀어진 이유는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 해주셨고 민주당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진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정의대 최진원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국회에 나오셔서 같이 토론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발제문 6페이지인데요. 제 주요 요지는 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요거를 제가 그냥 천천히 읽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조기숙 교수님께서 어떤 냉정한 전문가적 소견으로 현실 진단을 해주셨어요. 약간 이제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이걸 해법이 뭘까 그러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저 말고도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무엇을 해야 하나? 헌법 제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 적용될 공정한 공천 방식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이 설치된다는 성차별 망언을 해도 희낙낙거리며 뭐가 문제냐라고 거들면서 2차 가해를 일삼는 개딸 성향의 당직자를 보면서 과연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근거해서 언행하는 정치인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개딸이 모여있는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유튜브에 중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실적인 당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참으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런 무기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총재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큼 그동안 지적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이런 개딸 중심의 이재명 사당화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함 자체가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수직적인 당 총재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도와 무당파가 떠나고 강성 지지층만 남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체제 하에 민주당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정당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보다는 극단적인 강경파인 개딸의 목소리에 기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딸 파시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헌법 제8조 2항대로 민주적인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의 배경에는 단순히 공천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공천권 싸움, 즉 권력 싸움이 아니라 개딸 파시즘 정당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방적 국민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민주당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딸 파시즘 정당은 미국 정치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이 더 폴리틱스 오브 더 폴텍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으로 집중되는 제왕적 당 총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회오리 바람의 정당 구조와 권력 구조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알같이 원자되고 파편화된 대중들이 당 총재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동원되면서 결정적으로 국민의 민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정당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혐오감과 비호감을 주면서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극단 성향의 개딸 1, 개딸 2도 있습니다. 개딸 2는 원의 이재명 지지자들이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있습니다. 를 중심에 왔던 이재명 사당화 체제를 해체하고 다시 김대중 노선과 노무현 노선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YS가 하나의 군도를 해체한 것처럼 개딸 1과 개딸 2의 즉각적인 해체를 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